오늘은 유튜브 채널 슈퍼개미 이주영의 이주영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영님 유명하시지만 예.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개미 이주영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연말입니다. 예. 네,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이 2022년 마지막 예. 시즌 예. 요즘 증시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증시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쉽지 않은 상황이고 주식이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방송을 할 때 많은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은 끝났다. 어려움은 끝났는데 이제 어려움이 끝났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물가가 네. 많이 올랐고 우리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렸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올해 5월달 정도만 했어도 사실은 미국 기준금리가 0.25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기준금리가 와, 진짜 빨리. 4%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순식간에 4%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고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신규로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은 망설이게 되고 기존의 투자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나스닥이 거의 이제 16,000포인트에서 거의 10,0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3,000포인트, 3,300포인트에서 거의 뭐 2,000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증시의 하락의 원인의 1등 공신은 사실은 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동성이 굉장히 축소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우리가 전망을 해보면 이 1등 공신에 대한 우리가 조금 더 기준을 잡으면 과연 금리는 어디까지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런 포인트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실제로 기준금리가 4%만 이미 된 상황에서도 미국 경제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 뉴스를 보면은 미국에도 이미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침체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과거보다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죠. 이제 바로 지금 금리 올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준금리가 4%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금 금리가 6%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9에서 10%까지 올라가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 12% 정도까지 올라가겠죠. 그리고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1,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분들은 뭐 15% 이상 정도로 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돈을 빌리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당장 이제 금리를 기준금리 4%까지만 올려도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상단을 뭐 정말 이제 좀 높다라고 하면 5.5 아니면 5%. 5%도 사실 안 올릴 수도 있죠. 올릴지 안 올지는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이미 4%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게 한 1% 안팎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렇게 공포스러운 구간은 나오지는 않는데 사실은 우리가 또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실전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제가 투자를 이제 실전적으로 해보면은 주식이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할 때는 오히려 괜찮아요. 투자할 때가 정말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지겨울 때. 지겨울 때. 그리고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제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7% 후반대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가 4%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기준금리를 미국이 조금 더 올린다라고 하잖아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러면은 지금 연준에서는 물가 지수 목표가 2%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은 기준금리를 올린 다음에 얼마쯤 끌고 가야지만이 이게 서서히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상 일단 6개월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6개월이 이제 기준금리를 거의 미국 기준금리가 만약에 한 5% 정도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그러면 예금 금리는 뭐 7%까지 올라갈 거고 대출금리는 또 10%가 넘어갈 거고 신용대출도 더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신용 안 좋은 사람은 더 많이 올라갈 거고 이렇게 된 상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만이
어떤 물가가 잡힐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실제로 미국 기준금리가 4%까지 올라가면서 코인 시장이 이미 그죠. 뭐 3대 거래소, 세계 3대 거래소 중에 하나가 이미 파산을 해버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위메이드 같은 이제 주식하고 굉장히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제 일단 코인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돼 있고 부동산도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고 주식 시장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한계 기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는 부실 기업들이 하나 둘씩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데 과연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지금부터 6개월이요? 그렇죠. 6개월 정도는 왜냐하면 지금 올라가기도 어렵고 떨어지기도 어려운 게 떨어지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떨어진 주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PBR이라고 하죠. PBR보다 1보다 떨어진 주식도 많고 실제로 수익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 거라는 그런 연준의 어떤 그 목표치 때문에 투자를 많이 안 해서 실적이 좋은데도 떨어진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더 떨어지기도 좀 어렵고 일례로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아마 한 지금 1,800조 정도 될 텐데 작년에 우리나라 영업이익이가 상장해서 영업이익 한 2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치입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인데 그리고 또 올라가기에는 지금 계속해서 고금리 상황이 유지가 되면은 최근에 우리가 알겠지만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위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PF라든지 최근에 이제 뭐 그 레고 사태 강원도의 레고 사태가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뭐 건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채권 아까 말씀드렸던 예금 금리가 만약에 6에서 7%까지 올라가면은 회사채를 도대체 얼마에 발행이냐. 그렇죠. 예, 회사채를 10%에, 왜냐면 회사가 좀 어려운 회사들이 많잖아요. 이 회사가 언제든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채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현금 흐름은,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지는 거. 언제 이게 힘들어지는 건 괜찮은데 언제 진짜 그죠? 없어지는 거. 파산할 수 있는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금리 기간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게 초입이라고 해야 되죠. 초반이잖아요. 지금 고금리가 딱 된 지가. 근데 그래 이 상황에서 투자를 빨리 하는 거는 사실은 위험이 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여기에서 적응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우리가 잘 따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금리의 정점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바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금리가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의 초입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죠. 이 금리가 과연 6개월이 될 건지 1년이 될 건지는 사실은 뭐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적절히 떨어져야지만이 이제 금리를 또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초반에 이제 기준금리를 4%까지 올린 다음에 갑자기 떨어뜨리진 않을 거잖아요. 4%에서 조금 더 올리거나 유지를 해버릴 건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힘들어질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입에 우리가 주식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투자하는 게 좋고 또 근데 만약에 지금 사실은 주가가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투자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뭐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기업의 어떤 환경이 나빠져서 주식이 떨어졌다기보다는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주식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좌에 있는 주식을 보면서 이 주식이 고금리에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첫째는 현금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부채보다 자기 자본이 좀 많으면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적자가 한 100억 정도가 나요. 근데 자기 자본이 2천억인데 부채가 8천억이다. 이러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휘청휘청 이자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잖아요. 근데 돈을 벌어서 이자를 낼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회사는 회사채 발행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높아야 돼. 그래도 금리가 높아도 아무도 안 사요. 이렇게 되면 현금 흐름이 콱 막히잖아요. 그럼 이 회사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대신에 예를 들면 이거죠.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 1년에 만약에 뭐 한 1,000억 정도를 벌어요. 근데 자기 돈이 만약에 뭐 한
자기 자본 5천억 정도 있고 근데 빚이 한 2천억 정도 있어요. 음. 그러면은 빚보다 자기 돈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돈도 있고. 이러면 이 회사는 버틸 수 버틸 수 있는 그죠? 거예요. 이런 다시 회사는 좋은 시기가 올 때까지. 그죠? 이 회사는 결국은 버티다가 고금리가 와도 어차피 들어오는 돈도 있고 이자가 올라와 봐봐야 어차피 내 돈 갖고 있는 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감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업은 고금리 때 버티는 거죠. 버티고 나중에는 아까 부실 기업이라든지 한계 기업이 힘들어지고 나면은 파산을 하면 더 나중에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이제 다시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관점인 거죠. 그러면은 아까 그 주영님께서 처음에 어려움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어려움이 끝났다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게 주식이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더 우리가 지금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0-40%가 다 떨어졌잖아요. 시장 자체가. 근데 과연 이만큼 또 떨어질 수 있느냐는 어렵죠.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를 올려봐야 1% 정도라고 이제 이미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하락은 되지 않겠지만 오를 수도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약간 그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고금리 때는 일단 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겠지만 결국은 대중들한테 자금이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가 뭔가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빚을 내서 많이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보통 투자하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만약에 한 기준금리가 4%만 돼도 대출을 받으면 거의 뭐 10%까지는 안 되겠지만 8에서 9%인데 8에서 9% 예를 들면 1억을 빌렸을 때 이자를 1년에 8에서 9%를 낸다 생각하면서 더 초과 수익을 내겠다. 기대하기 쉽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금리 때는 뭐 1억을 빌려서 1년에 2%에서 3% 정도 대출 이자를 내는 거야. 1억 가지고 한 달에 그러면 2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200이니까. 20만 원을 내가 써서 20만 원 이자를 내겠지만 내가 이거를 충분히 투자 수익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는 그냥 은행에 놔둬도 이자를 6%나 주는데 대출을 내면 10%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전체 시장이 완전히 위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자금이 더 들어오기가 지금 상황 자체가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건이 안 될 때는 이제 빨리 반등한다 생각하기보다는 찬찬히 지켜보면서 좋은 주식들을 잘 사모아가고 계좌에 있는 주식들이 과연 버틸 수 있는지 버틸 수 없는 주식은 이제 눈물을 먹은 거라도 좀 물량 조절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고금리 때 못 버티면은 실제로 다 그죠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박스권을 예. 보통 예상하시는 그 의견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것도 이렇게 저점은 어느 정도 나온 거고 예. 상한은 이제 전저점 돌파하기 좀 어려운 상태에서 네.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옆으로 올라가기도 어렵고 떨어지기도 어렵기 때문에 옆으로 쭉 가는 건데 이제 실전 투자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옆으로 가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내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에 사람들도 관심이 없고 돈도 안 벌리는 것 같고 뭐 재미가 없고 이렇게 하면은 시장 자금이 이제 다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면서 이제 주식은 싸지는데 그럼 이제 주식이 그러니까 싸진다는 게 뭐냐면 좋은 주식도 현금 흐름이 나고 고금리에 버틸 수 있는 주식들도 계속 이제 싼 가격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또 결국은 금리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겠죠. 왜 이제 금리를 왜 이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우리가 화폐 있지 않습니까? 화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활동,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위적으로 찍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거냐면 연준은 지금 물가와 경기 중에서 물가를 선택합니다. 그럼 물가를 선택하기 때문에 물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럼 실제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최근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코인 시장 파산하고 부동산 하락하고 한계 기업은 파산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관련 산업 관련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잃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일자리가 점점 잃어가게 되면 실업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늘어나는. 늘어나는데 물가는 잡히는데 실업자는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업자를 다시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금리를 또 내려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해서 아니 왜 저렇게 수익도 나지 않고 한계 기업들이 많아서 어떻게 기업이 저런 기업이 존재할 수 있고 저렇게 그 전에는 잘 돌아갈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자 회사라도 일단 회사가 운영이 되면은 실업자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때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수익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그런 기업들이 존재하면서 계속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와, 네. 그러면은 이럴 때는 횡보할 때는요. 주식을 좀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점에서 사고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팔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기회죠. 굉장한 기회의 관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은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이제 어떤 투자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투자라는 게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그 기회를 이제 살리기가 어려운 게 어떤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옹이사님께서 만약에 주식으로 어떤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000만 원을 주식 투자를 해서 최대로 손해 볼 수 있는 돈은 얼마죠? 1,000만 원. 그죠?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너무 잘 돼요. 그럼 얼마까지 벌 수 있죠? 1억도 벌 수 있고 한계가 없잖아요. 한계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이 진짜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럼 5,000만 원까지 올라오면 500%잖아요. 아까 1억을 말씀이 1,000%도 됐고 2억도 될 수 있고 3억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좀 롱 포지션으로 가면은 굉장히 이제 유리한데,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를 하시면 이제 30%만 사실 수익이 나도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죠.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지금 굉장히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6개월, 7개월 전만 해도 미국 기준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 수준이었는데 순식간에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전체 시장이 확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멀쩡한 기업들도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냥 완전히 뭐 고점 대비해서 뭐 50%가 기본적으로 다 떨어졌는데, 그럼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지금 이제 옆으로 쭉 가면은 한계 기업들이 다 파산하잖아요. 그럼 살아남았을 때,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가 5%에서 만약에 금리를 조금씩 낮춰주면은 엄청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큰 이제 주기로 봤을 때 지금이 어떤 생각해 보면은 대세 상승의 초입이 될 수도 있는, 그죠? 충분히. 네, 그런 관점.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어떤 미래에 대한 기업이나 이런 것들의 성장성이 떨어지기보다는, 예를 들면 지금 빅테크라든지 2차 전지, 그다음 뭐 게임, 바이오,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뭐 메타 관련주 엄청 이제 새로운 어떤 산업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2차 전지를 통해서 자동차 자체가 어떤 전자제품처럼 되면서 자율주행도 이제 생기고 있고,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치와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강제로 끌어내린 거거든요. 강제로 끌어내렸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어려움만 잘 극복하고 나면은 오히려 지금 대세 상승의 초입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결국 이론일 뿐이고 실전에서는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지겨운 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어려움만 잘 극복하고 나면은 오히려 지금 대세 상승의 초입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결국 이론일 뿐이고 실전에서는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지겨운 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 투자 초보자분들이라면 하고 파는 게 횡보 그 흐름을 타면서, 아니면 한 주라도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게 더 낫다고 보세요? 과거에 이제 제가 투자 경험을 살펴보면은 서브프라임 때를 이제 예를 들면은, 과거에 제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파산할 수 없는 기업들로 주식을 사서 투자를 했지만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60, 70%가 다 났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고려한 같은 경우에 서브프라임 때 그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서브프라임 터지기 직전에 중국이 이제
베이징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양적 성장이 엄청나게 커질 때잖아요. 그때 이제 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면은 그 아연 업체가 굉장히 이제 발달한 게 그때 철이나 조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연이 이제 역할이 뭐냐면 철에다가 왜 겉에다가 그 페인트 칠을 하잖아요. 근데 아연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살짝 도금을 해주면 철이 잘 녹이 안 쓴대요. 아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배의 어떤 그 수명이라든지 이런 게.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아연이 많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지만 도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많이 필요하나?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서프라임 때 엄청나게 이제 터지기 직전에 양적 성장이 많았다가 이게 줄어들면서 엄청나게 줄어들었을 거잖아요. 아연.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결국 아연 업체가 그 캐나다 쪽, 캐나다 자원이 많잖아요. 캐나다나 호주 쪽에 이제 몇 군데만 딱 살아남고 우리나라 몇 개 안 살아남았어. 다 파산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고려아연이 그때 이제 4만 원, 저점 4만 원부터 순식간에 2년, 3년 만에 40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진짜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10배 이상,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서 이제 또 이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보면은 수익이 나고 성장성도 좋고 좋은 기업인데도 너무 많이 떨어진 주식들이 많죠. 예를 들면은 뭐 네이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게임 회사로는 뭐 크래프톤. 크래프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크래프톤은 자본이 한 5조 정도 돼요. 자기 자본. 순 자산이 5조 정도 되는데 부채가 1조가 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버는 돈이 한 8천억 정도 돼요, 지금. 그러니까 고금리 때 버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뭐 그런 주식들 그리고 뭐 그 석유화학 주식들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뭐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떨어진 주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주식이 이 그 고금리 때 잘 버틸 수만 있으면은 저는 결국은 뭐 2배, 3배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떻게 사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 모아야 되는 거예요? 사 모아야 되죠. 사 모아. 예, 사고 팔았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재밌는 게 사고 파는 게 돈을 버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면 그게 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고 팔고 한다는 거는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파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고점에서 쭉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더 비싸게 사야죠. 예. 못 사죠, 사실. 실제로는 내가 어떤 주식이 있는데 10,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팔고 10,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파는데 10,000원에 사서 갑자기 20,000원까지 올라가요. 못 사죠? 20,000원에 순식간에 30,000원 올라가요. 그렇죠. 아까 그래서 제가 1,000,000원에서 최대로 손실을 볼 수 있는 건 1,000인데 올라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고 파는 것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에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나고 부채가 많이 없는 기업들을 어떤 종목이 있을까 하고 잘 지켜보는 게 굉장히 좋은 관점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몇몇 전문가분들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실물 경제가 내년부터 정말 어려워질 거다. 예.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주가는 예. 움직일 수 있는 건가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투자 쪽 관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행 지수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투자를 할 때 이러는 거죠. 자, 여러분 보면 금리가 이미 4%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버티다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물 경제는 파산이잖아요. 네. 그럼 실물 경제가 파산을 하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면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올리죠. 못 올린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금리가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릴 수도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실물은 파탄인데 실물은 파탄이지만 투자자들은 먼저 들어가. 이제 더 사야 되나? 이제 화폐를 보는 거죠. 화폐. 그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경기가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 그리고 이 금리에서 과연 신용 경색이 올 건지 안 올 건지. 근데 만약에 실제로 신용 경색이 와도 알짜 투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겠죠. 그런 관점.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고서 좀 먼저 움직인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미래를 예측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화폐의 어떤 한계점을 보는 거죠. 화폐의 한계점.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없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금리를 낮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계 기업은 파산하겠죠. 근데 아까 전에 고금리에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버티겠죠. 더 이제 잘 되겠죠. 금리를 낮추면 유동성이 또 풀리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흡수하면서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인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은 약간 그 분야의 1등 주식을 사는 것도 1등 주식이라기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망할 수 없는. 망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고금리가 만약에 금리가 최대 미국 기준금리가 6에서 7%까지 올린다고 해도 1년 정도를 버틸 수 있다. 1,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투자로 나쁘진 않죠,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혹시 지금부터 이렇게 사는 게 좀 이른 타이밍이 아닐까. 조금 더 아까 6개월 정도 흐름을 지켜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다가 뭐 예를 들면 한 3개월 아니면 6개월 예. 그때 들어가는 거죠. 지나서. 근데 이게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를 하면 타이밍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식 시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시장이라고. 사실은 우리가 주식을 자꾸 투자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주식을 쇼핑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사고 언제든지 팔 수 있잖아요. 그죠? 쇼핑을 하는 건데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시장이 만약에 매일매일 이렇게 놀러 간다 생각을 하면은 좋은 물건을 쉽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오늘 어떤 물건을 한꺼번에 왕창 엄청나게 많이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잘 될 가능성보다는 사실은 잘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타이밍을 노려서 최저점에서 주식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좋은 주식이 있으면은 꾸준히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절히,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쇼핑을, 우리가 시장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시장에 어떤 날은 가면은 뭐 과일을 엄청나게 세일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가면은 뭐 이제 육류 고기를 엄청나게 세일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가서 조금씩 사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타이밍보다는 포트폴리오를 내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건지 아니면 성장 쪽으로 투자할 건지를 잘 결정해서, 그러니까 안정과 성장은 굉장히 심플하게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고금리 때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배당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걸로. 이런 게 예를 들면 이거죠.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주잖아요. 그리고 KTNG 그리고 그 통신주는 배당을 주죠. 보세요. 좋은 주식이 있긴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배당을 주지 않죠. 바이오도 배당을 주지 않죠. 2차전지도 배당을 주지 않죠. 게임주도 배당을 주지 않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가 과연 안정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성장주로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서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짠 다음에 조금씩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성장주가 더 많이 떨어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안정 주식이 더 많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싸게 사면 좋잖아요. 조금씩 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쫙 올라갈 때를 천천히 지켜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트를 쭉 깔아놓는 거네요. 일단.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망하지 않는 그 그렇죠. 기업들을.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할인되는 그게 각각 다르니까. 예, 맞습니다. 많이 할인됐을 때 그런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사고 그렇죠. 쇼핑한다, 그러니까 이게 모아간다 생각하는 거군요, 계속. 그렇죠. 아까 저희가 이제 웅달님께서 아까 이제 슬쩍 네이버 쌀 때 좀 사놨다 그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때 이제 싸질 때가 있잖아요. 네. 지켜보다 보면은 언제든지 또 주식이 이제 싸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나는 이 주식이 너무 많이 싸져서 많이 샀다. 그래서 뭐 내가 만약에 투자금이 100인데 뭐 한 20 정도를 한꺼번에 확 샀다. 근데 이게 너무 빨리 급등한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정리하는 게 만약 20이면 한 10 정도를 정리해 주는 거죠. 그걸 왜 정리하냐면 사실은 들고 있는 게 더 좋은데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 속이 너무 상하잖아요. 그럼 건강이 안 좋죠. 일단 우리는 건강을 더 중요시 여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뭐 수익이 난데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음. 근데 그러면 20을 내가 20%를 샀는데 수익이 났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판다. 이러면 이제 타이밍 매매인데 내가 물량을 조절하겠다. 이거는 뭐 아주 바람직한 투자라고 볼 수 있죠. 그 급등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일부 좀 덜어내도 예, 괜찮다. 그렇죠. 그거는 뭐 재밌는 거죠. 아, 네. 그 아까 그 이제 주식 시장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그 부동산 시장 흐름은 예. 지금 꺾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주식 시장처럼 주식 시장이 올라갈 때 예. 따라서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나요? 이게 움직이는 예. 그게 다른 건가요? 형태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웅달님하고 과거에 저희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말씀드렸냐면 최근에 10년 정도 삼성전자가 그때 한 10배 정도가 이제 상승을 거의 이제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가 10배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의 어떤 주변에 있는 그 주택 가격은 5배 이상 정도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업들 자체도 이제 다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현금의 가치가 귀해지는 거죠. 이제 참 이것도 어려운데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혹시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현금 쓰레기. 이제 현금을 놔두면은 캐시 이즈 트래시. 현금을 놔두면 큰일 난다.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내서 뭐 저금리 때는 그게 통하는 거죠. 그럴 때는 사실은 현금이 쓰레기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보이는 게 부동산. 그렇잖아요. 그 다음 순위가 금. 그 다음이 주식. 그 다음이 코인이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되잖아요. 저금리 때는 이런 부동산 같은 것들이 당연히 이제 사실은 이제 서로 약간 그죠 대출 이렇게 돼서 올리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대출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그런 게 이제 좀 힘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뭐 부동산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가 예를 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거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제로 금리 시대 때는 10억이라는 돈이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느꼈을 때 어렵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제 10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이긴 하지만 그때 이제 제로 금리 때는 대출 금리가 만약 2.5 정도라고 치면은 10억을 빌리면 1년에 이자가 2,5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럼 그걸 나누면 200 정도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맞벌이 부부라고 하면은 한 사람이 버는 걸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자가 감당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10억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큰 돈이 아니죠. 왜냐면 이제 이거를 해서 뭔가 그때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아까 말씀 현금 쓰레기라고 했기 때문에 큰 돈을 빌리면 빌릴수록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택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은 뭐 전세도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간다고 해도 가격은 오르지만 실제로 감당해야 되는 이자 비용은 크지 않거든요. 저금리 때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억을 빌렸다. 그럼 대출금리가 10%면은 1억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죠? 800만 원이잖아요. 감당할 수 없죠. 이거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제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계속 변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주식이 지금 엄청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개 기업이 파산을 하고 그 현금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채가 작은 기업은 버티잖아요. 자, 그럼 홍 이사님 보세요. 미국 기준금리가 5%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다시 실업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금리를 조금씩 내리거든요. 그때 부동산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갈까요? 주식이 더 빨리 올라갈까요? 제 생각엔 주식. 그렇죠. 훨씬 빨리. 아까 말씀드렸죠. 10배씩 팍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이 돌면서 금리도 낮아지면서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주식에서 번 돈이 글로 옮겨가겠군요. 그렇죠. 왜냐면 그다음에 주식이 결국은 생산성이 뭐냐면 생산성의 본질은 물건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자리를 일자리죠.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그래서 부동산이 느리다고 하는 거구나. 그렇죠. 부동산은 이제 조금 더 느릴 수가 있고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동산이 왜 느리냐면 주식은 글로벌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순식간에 들어왔다 빠지는데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순식간에 들어와서 법원에서 등기부 등본 막 이렇게 도장 찍고 이렇게 하고 움직일 수가 없지. 부동산은 국내용이고.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 주식은 오른다는데 경제는 내년에 힘들어지고 실물 경기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이 그러면은 주식하고 같이 올라가는데 부동산은 분명 느리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헷갈리는 거예요, 개념들이. 그게 이제 왜 헷갈릴 수 있냐면 이게 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그게 총량이 정해져 있다 생각을 그쵸, 했기 총- 때문에 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총량은 정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금은 양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돈은 찍으면 돼요. 돈은 찍으면 되는. 그러니까 어떤 말씀 드리냐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투자를 일반 투자자들보다 훨씬 잘한다고 생각을 그거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돈은 찍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높아져서 한계가 많이 생기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기관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막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 때는 이걸 살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총량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어려울 때 백기사가 되고 그런 관점이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면요, 주영님 지금부터 이렇게 지금이 아까 대세 상승의 초입일 수 있다.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초입이죠. 이제 근데 그 초입 구간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뭐 해가 뜰 때 가장 어둡다. 해가 뜰 때 가장 어둡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야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실전 투자에서는 그 기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사모아 가는 거는 진짜 대단한 배짱과 투자 철학이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지금 실제로 보면 주식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으셨고 주식 아마 요즘에 여러분 주식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요즘 주식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게요. 진짜 요즘 주식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부동산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코인 시장 아예 이제 얘기도 하기도 싫어하고 있죠. 부동산은 하락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1, 2년 전만 해도 부동산, 코인, 주식 얘기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렇게 관심이 없을 때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상당한 내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모아간다고 했을 때 예. 뭘 모아가면 좋을까요? 이게 성향에 따라 다른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3억이라는 큰 돈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를 절대 이제 마음 편하게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배당도 주면서 현금 흐름이 빵빵하고 아까 부채도 작은 그리고 이름이 있는 주식들로 사모아 가면은 큰 걱정이 없죠. 근데 나는 내가 3억을 투자하는데 어느 정도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다. 그래야지만이 더 나중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지금 많이 떨어진 네이버 배당을 안 주잖아요. 떨어져도. 그러니까 성장 주식과 안정 주식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배당을 주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때 주식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배당률이 올라가거든요. 왜냐면은 만 원에서 이제 8,000원으로 떨어지면은 8,000원에 똑같은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만 원에 받던 배당을 그렇죠. 주식이 떨어지는 거니까 배당률이 올라가는 건데 배당을 안 주는 주식은 떨어질 때 기대 심리로 올라갔다가 기대가 떨어질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쭉쭉쭉쭉 떨어지는 그러니까 심리가 안정될 때까지 쭉쭉쭉 떨어지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내가 안정적인 게 아니라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좋은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네이버, 카카오, 뭐 크래프톤, 뭐 NC소프트, 아모레퍼시픽, 하이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좋은 그러니까 그 대표 업종 중에서 좋은 회사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제일 큰 뭐 한미사이언스나 뭐 한미약품, 뭐 녹십자 이런 것들을 뭐 초점해서 쭉 이제 사놓으면은 안정화되면 결국은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운 거죠. 이제 변동성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거는 이제 도저히 뭐 예측은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투자라는 건 항상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금 관점이 있어요. 방금 좀 언급해주신 기업들이 아까 말씀해주신 그 현금이 많고 망할 위험이 없고 그런 기업들. 그렇죠. 왜냐하면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기업이고 아무래도 이런 것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아마 부채보다는 자기 자본이 더 높아요. 그 이름 없는 그거를 이름 있는 누구나 다 아는 그렇게 사면 비싼 거 아니에요? 어떤? 그 이름 있는 그 잘 알려진 기업을 산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가격이 반영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미 엄청나게 더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죠. 유명하면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유명한 기업 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골라도 충분한 거군요. 그럼요. 아. 지금 거의 고점 대비 거의 70% 이상 다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죠. 이제 근데 그게 이름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 문제인데요. 지금 유동성이 완전히 말랐잖아요. 유동성이 마른다는 거는 대중한테 기업이 투자금을 조달받는 게 쉽지 않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멀쩡한 주식도 너무 많이 떨어진 거죠. 거의 이제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이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참 실전 투자인데 주식이 되게 심플하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거든요.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싸게 살려면 언제 사야 되죠? 30% 떨어졌을 때. 지금 사야 되죠. 지금부터 앞으로 6개월 정도 싸지 않겠어요? 싸잖아요. 못 사죠. 살 수 없죠. 그러면 지금 그런 거구나. 지금 같은 경우는 그 CPI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는 금리를 더 급격하게 못 올릴 거라는 약간 이제 여기서 금리를 더 많이 올리진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초강달러가 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올려봐야 5% 정도 수준이 되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자금 자체가 우리나라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정적으로는 뭐냐면은 환율이 급등했잖아요.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 엄청나게 강달러가 된다라고 하면 자금이 다 미국 쪽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을 보니까 금리를 올리니까 물가가 지금 반응을 하네. 그러면은 금리를 이 정도 상단이 딱 예상이 되면은 더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주변국들에게 또 바로 분산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환율이 1,440원까지 올라갔다가 1,300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조금 올라가잖아요. 다시 조금 올라가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도 많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뭐랄까 이번에도 우리 하는 한국은행에서는 베이비 스텝을 했죠. 0.25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환율도 약간 고민할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지 떨어져야 되는지 약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반등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강달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수익이 잘 나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전 세계에 이미 소문이 다 나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싼 거는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싸다는 것도 알고 있고 삼성전자가 또 이제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 한 330조, 34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자기 자본, 그러니까 자기 돈만 한 320조 정도 되고 부채가 한 100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고금리 때 무조건 버티죠. 그리고 1년에 영업이익이 못 나오다 한 40조 정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으니까 40조 벌면서 자기 돈은 320조 있고 부채는 한 100조 정도 되니까 언제든지 이 정도는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를 안 사는 그러니까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를 멈칫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멈칫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환율이 삼성전자 주식이 좋아도 환율이 계속 만약에 1,400원, 1,500원, 1,600원에 올라가 버리면 앉아서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강달러가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는 조금 자금을 한꺼번에는 넣지 않아도 조금씩은 넣어야 되겠다. 이러니까 약간 하방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보면은 환율은 과연 어디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 투자하면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면은 환율이 좀 중요하죠. 환율이 왜냐면 외국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코스피에 투자하면 삼성전자 비중을 안 실을 수가 없으니까 대표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궁금해요. 상단이 지금 베이비 스텝을 해서 굉장히 사실은 좀 환율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애매한 게 이게 참 미국은 약간 어쩔 수가 없다. 약간 왜냐면 미국은 너무 뭐랄까 그냥
너무 관리를 잘한 거죠. 관리를 잘했다는 게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놀렸거든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제일 많다. 제일 취약하다라고 일본 니케이 신문에서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0%가 넘었는데 미국은 100%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200%.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가계부채가 많긴 한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4%잖아요. 우리나라가 3.25고. 근데 유로 같은 경우에는 한 2%대. 그리고 영국엔 3.0. 근데 일본 아직도 마이너스 0.1이거든요. 금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 금리 역전차가 굉장히 큰 것 같긴 한데 뭐 미국 제외하고는 다 고만고만하다. 약간 그래서 일단은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건데 투자자가 봤을 때는 뭐 미국은 뭐 최고 강하고 영국, 유럽, 대만, 일본, 한국 이런 식으로 비교할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비슷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그래서 일단은 뭐 금리를 안 올리진 않았으니까 0.25라도 올랐으니까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환율이 어떻게 될지. 그러면 지금 바닥에서 한 20% 올라와서 6만 원 초반인데 지금 가격대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가격 굉장히 좋게 보죠. 굉장히 좋아요. 20%나 올랐는데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사모아가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면 어떤 뉴스가 있냐면 마이크론이나 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그 디램이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상관없다. 우리 그냥 계속 할 거다. 감사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치킨 게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가를 그 낮춰도 우리가 더 많은 물량으로 더 싸게 공급해버리겠다. 왜냐면 그게 어떤 거냐면 현금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현금이 많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금리 때는 한계 기업은 파산을 하고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독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드릴 수 있냐면 사실은 누릴 수 있겠네요. 주식을 사모아가는 입장에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5만 원이나 6만 원이나 7만 원이나 똑같다. 그냥 여 구간에서 물량을 확보하는 거지. 그래서 삼성전자를 샀을 때 주식을 샀을 때 6만 원에 사서 7만 원에 팔겠다. 이렇게 하면은 한 10% 15%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런 거죠. 뭐 5만 원, 6만 원, 7만 원 사면은 팔면은 최소 뭐 1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를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말하는 게 삼성전자는 너무 무겁다. 예. 그리고 좀 들고 있기가 답답하다. 너무 느리게 오른다. 그래서 이게 물론 좋은 주식인 건 알겠는데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좀 갖고 오셔가지고 기기간에 다른 데 투자했으면 더 많이 오르고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약간 삼성전자에 너무 비중을 실으면 좀 그렇다 이런 얘기를 좀 주시거든요.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얘기보다는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반대가 뭐냐면 삼성전자를 사모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삼성전자를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은 8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떨어진 다음에 지금 6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꾸준히 사모으시는 분들은 매수 단가가 보통 7만 원? 왜냐면 8만 원에서 9만 원은 이제 한때 이제 잠깐 올랐었고 거의 8만 원대에서 7만 원, 6만 원, 5만 원 초까지 올라갔다 지금 6만 원 올라갔으니까 사모으신 분들은 이제 매수 단가가 거의 7만 원이 조금 안 되세요. 계속 사모으신 분들은. 물론 이제 높은 단가는 7만 원 후반도 있겠지만 7만 원 사실 7만 원 정도만 돼도 지금 마이너스가 한 15% 10%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근데 요즘 장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다 뭐 삼성전자는 또 1년에 배당을 뭐 그래도 2, 3%는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당 합치고 이렇게 하면은 뭐 그렇게 너무 치명적인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또 삼성전자는 지금 상황을 보면 언제든지 또 7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대 지겹다라고 하기보다는 삼성전자를 사모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장에서 살아남았다. 그런 게 많고 이제 실제로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를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언제 더 많이 투자해야 되나? 언제 더 사야 되나?
왜냐면 이제 마이너스 이제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마이너스 한 10에서 15% 났으니 이걸 빨리 많이 하고 싶은 물 타고 싶은 거고. 더 타고 싶은데 저는 막 못 사게 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사실은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방송 보시는 분들 너무 속상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카카오나 네이버의 비중이 50% 이상. 그 다음에 뭐 아모레퍼시픽의 비중이 큰다든지, 아니면 뭐 게임주, 바이오나 이렇게 비중이 크신 분들은 그냥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기다리는 거밖에 없으니까. 뭐 많이 샀을 때는 그죠? 엄청나게 손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은,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크고 우리나라의 경제 차지하는 분야가 많으니까 그래도 사모아 가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다른 주식은 이제 정말 좀 힘들 수가 있죠. 약간 그런 관점. 삼성전자가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은 갑자기 팍 오르더라고요. 기울기가. 그렇죠. 보통 항상 주식이 그런 식이죠. 거의 다 그런 거예요. 예, 대부분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왜냐면 그 심리 왜냐면 좋은 주식은 전부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보세요. 웅달님 보시면 삼성전자 6만 원이잖아요. 6만 원한테 관심 없어요, 다들. 관심 없어요. 사고 싶어 하잖아요. 언제 가고 사고 싶어 할까요? 9만 원. 9만 원. 만약 7만 원만 돌파해도 약간 안 달라요. 안 사면 안 되나? 그럼 7만 원대 그냥 또 떨어지겠지 했는데 8만 원. 8만 원에 딱 돌파하면은 그 8만 원이 우리가 딱 심리적인 그렇구나. 8만 원에 딱 돌파하잖아요. 그때 이제 막 한꺼번에 몰리면서 팡 하고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다 알거든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기다려보자 하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안달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지금 사야 되는 거군요. 예. 아무도 관심 안 가질 그렇죠. 때, 지루할 때, 그렇죠. 괴로울 때 사야 되는 거. 이럴 때 사모아 가면은 뭐 전혀 뭐 나쁘지 않죠. 그게 힘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실전이죠. 투자는 실전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만 팔면 되는데 그게 말이 이제 쉽지 거의 뭐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머리로는 또 알고 있어도, 머리도 알고 나는 머리로도 알고 있고 마음으로도 알고 있고 진짜 사고 싶어요,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못 사는 이유가 뭐죠? 돈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물렸어. 그런 거죠. 그것도 원래는 이제 물리면 안 되는 거고 자금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게 왜 그렇게 저는 생각하냐면, 이게 우리가 또 시장 관점이잖아요. 주식 시장인데 저희가 사실은 시장에 어른이 된 우리 입장에서는 시장에 관심이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너무 재밌거든요. 왜냐면 품목도 너무 많잖아요. 품목도 너무 많고 시장을 지켜보면은 뭔가 늘 새로운 게 있고 뭐 하루 만에 10% 5% 급등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뭔가 돈 벌기도 되게 쉬워 보이고. 어떤 말씀드리냐면 현금을 놔두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마트 갈 때 이런 거죠. 마트 갈 때 계획을 세요. 오늘 이것만 사고 이것만 그렇죠. 사서 오늘은 15만 원어치만 사야지라고 하면서 마트에 가면은 나중에 계산하고 나면 30만 원이 넘어.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아요. 나는 이런 거죠. 주식을 많이 안 사야지라고 했는데 얼마 안 산 것 같은데? 오늘 얼마 안 산 것 같은데 1,000만 원씩 샀죠. 주식이 몇 조만 몇 박 사면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자금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현금을,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주식시장에서 현금을 남기는 게 그만큼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죠. 그럼 매달 100만 원씩 지금 이제 많이들 뭐 물려 계시고 현금 다 썼는데 매달 100만 원씩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도 현금은 항상 한 20-30%씩은 빼놓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보다는 100만 원씩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기존에 투자한 자금에 만약에 뭐 1억 정도 이미 투자해놨다. 그럼 마이너스가 투자를 이제 안정적으로 하셨으면은 마이너스 지금 한 1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했다는 게 뭐냐면 주력 포트에 삼성전자, 뭐 현대차, 포스코, 뭐 아니면 네이버 이런 게 좀 들어있고, 이제 적절히 분산으로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쫙쫙쫙 넣었을 때 마이너스 15%에서 20% 안팎일 거고, 투자를 굉장히 잘하신 분들은 투자를 잘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투자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나 KTNG나 고배당주 사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10% 안으로 들어와 있을 거고, 성장주 위주로 이제 많이 투자하신 분들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마이너스 40% 정도 될 텐데,
현금이 100만 원씩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지금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어. 지금 이미 주식이 사져 있잖아요. 근데 이미 주식이 사져 있는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현금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내가 만약 1억을 사놨는데 100만 원씩이라도 모아서 5달 모아서 500만 원에도 현금이 있다. 그럼 떨어질 때 마음이 되게 편해요. 근데 예를 들면 반대로 내가 총 투자하는 금액이 1억인데 주식이 만약에 5천만 원어치만 사져 있고 5천만 원 현금이 있어요. 그럼 100만 원씩 들어와요. 그럼 막 사도 되잖아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종목을 고르고 타이밍을 잡고 어떤 투자의 방법을 익히는 게 아니라 현금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현금. 왜냐하면은 시장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우리가 신나고 뭔가 할 수 있으려면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돈을 다 이미 써버리고 나면은 맞아요.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손발이 다 묶이는 거죠, 사실은.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금 비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그러면은 보통은 주식에 만약 1억이 들어가 있고 예. 뭐 매달 뭐 또 100만 원씩 들어와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게 주식에 1억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현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때는. 만약에 이제 투자를 좀 잘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소 20% 이상. 아, 20%. 그러니까 예를 들면 8천만 원이 투자돼 있고 2천만 원만 현금이 있어도 굉장히 여유가 있죠. 왜냐면은 그 중에서 20%. 아니 너무 좋은 주식인데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주식이 있어요. 최근 같은 경우에 네이버. 이게 뭐야? 약간 이럴 정도로 아니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 헛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현금이 좀 있으면 밑에서 좀 사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금이 없으면 떨어지면 너무 스트레스 받죠. 뭐 네이버나 뭐 그전에 아모레퍼시픽도 뭐 10만 원이 깨져서 뭐 엄청나게 떨어질 때가 있었고 뭐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 현금이 사실은 그러니까 현금이 필요 없을 때는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정도가 있어요. 근데 수익이 500%가 난 거예요. 5억이 됐어요. 현금 필요 없어요. 손실이 나도 소용 별로가 있는 이게 멘탈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수익이 별로 크게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금이 너무 없으면 너무 주식에 이제 매달리게 되고 투자가 되게 힘들어진다. 왜냐면은 내가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주식을 그냥 처분해버려서 왜냐면 이미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처분해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그 어떤 마음에 별로 동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심플하게 표현하면은 원금에서 손실이 나면은 이제 멘탈이 완전히 흔들리는 거죠. 그런 관점. 그 네이버 좀 여쭤볼게요. 그 네이버가 좋은 주식인 건 알겠는데 많은 분들이 네이버에 투자를 조금 꺼려하는 이유가 비싸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많이 떨어져도 구글보다 꼭 구글하고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구글보다 퍼가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이버는 한 30대, 구글은 뭐 10 뭐 후반 20대 요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10 정도 차이가 나니까 딱 봤을 때 구글을 사겠다는 거죠. 이게 네이버를 투자할 유인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애플과 삼성전자를 우리가 또 봤을 때는 사람들이 보통 애플을 더 좋아하시죠. 그리고 구글하고 네이버랑 비교를 했을 때는 당연히 또 어떻게 보면 구글 왜냐면 훨씬 더 미국 기업이고 훨씬 더 글로벌 주식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글로벌 주식이 아니라 국내 시장으로만 봤을 때는 플랫폼 하면은 1등 업체는 결국 이제 네이버가 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주식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거죠. 결국 이제 그 차이는 뭐냐면 과연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원화에 투자할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그거는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명확하지. 그러니까 내가 국내 시장보다는 달러를 조금 더 가지고 있고 싶겠다. 이러면은 사실은 구글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구글 아까 네이버 말씀드렸는데 구글은 안 빠지고 네이버만 빠졌다. 이게 아니라 구글도 거의 지금 네이버나 구글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구글도 좋고 네이버도 좋은 상황인 거죠.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달러로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원화로 투자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달러가 지금 우리 같은 거 환율이 만약에 지금 뭐 1,400원까지 올라갔다가 환율이 만약에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하면은 네이버가 조금 더 유리해질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아무래도 또 이거는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또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면 1,300원대가 지속된다고 했을 때는 예. 이게 좀 그 뭐 역사적 평균이라고 할까요? 거기보다는 좀 비싸게 감이 있잖아요. 보통 한 1,200원. 보통 1,200원에서 1,100원 사이가 저희가 적정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뭐 원화 투자 네이버 쪽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 이게 유지된다고 하면. 나쁘다 안 나쁘다라기보다는 이제 달러를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것인지 약간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더 심플하게 표현하면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고 싶으면 네이버에 투자해야 되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으면 구글에 투자해야 되는 거. 그런 관점인 거죠. 근데 이 투자자는 국경이 없고 돈을 벌어야 그렇죠. 되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주영님 쌤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구글보다는 네이버를 조금 더 물론 반반씩 투자해도 되긴 하지만 조금 더 뭐 비중을 실는다고 했을 때는 네이버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실는다는 말씀이실까요? 실제로는 사실은 그야말로 진짜 반반이죠. 구글도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해외 주식을 말씀해 주시면 사실은 지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떨어졌고 네. 아마존은 정말 많이 떨어졌고요. 테슬라도 지금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특이하게 애플은 많이 안 떨어졌어요. 애플만 안 떨어지고 다른 대부분 주식들은 해외 주식 많이 떨어졌죠. 예. 진짜 뭐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보시면 미국의 빅테크라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주식들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뭐 엔비디아나 이런 주식들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고 TSMC도 뭐 엄청나게 최근에 뭐 오렌 버핏이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고 해서 반등했지만 뭐 아직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 또 주식에 관심이 없죠. 사지 않죠. 그래서 투자는 어렵다. 그렇죠. 그런 관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웅달 채널을 열심히 보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죠. 예. 사모아야 된다. 예. 그 워렌 버핏 얘기해 주셔가지고 예. 워렌 버핏이 진짜 삼성전자가 아닌 TSMC를 샀다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아서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예. 이게 진짜 워렌 버핏 하면 레전드인데 예.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투자를 안 한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이제 투자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오랫동안 했는데 오렌 버핏께서 투자를 굉장히 잘하시지만 항상 잘하시는 건 아니세요. 그리고 좀 뭐랄까 좀 그렇습니다. 어떤 걸 말씀드리자면 제가 과거에 워렌 버핏이 아마 기사를 여러분들께 쳐보시면 아시겠는데 포스코의 지분을 5%가 딱 안 되게 대주주 안 되게 4.9%를 투자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도 한번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포스코를 투자할 때는 그렇게 한국에 와서 포스코 투자했어요 라고 소문 엄청나게 냈었거든요. 근데 빠져나가실 때는 진짜 소리 소문 없이 빠져나가시더라고요. 판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시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TSMC를 투자했는데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오렌 버핏께서 그러면은 결국은 반도체 업종이 유망하고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 파운드리 반도체 가격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적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시냐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를 사모으신 여러분들은 오렌 버핏의 투자와 실력이 다르죠. 저점에서 사모으셨으니까. TSMC를 사셨잖아요. 물론 이제 TSMC와 삼성전자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 반도체, 파운드리, 삼성전자도 파운드리도 하고 뭐 디랩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종 자체를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유망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TSMC와 삼성전자를 딱 비교했을 때 TSMC가 훨씬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 요즘에 이제 시진핑 주석께서 4년임을 하면서 자꾸 대만을 그냥 보진 않겠다. 우리가 잘 지켜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만이 훨씬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렌 버핏 정도 되는 오렌 버핏은 단순 투자가 아니라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험업입니다. 보험업이고 오렌 버핏이 거느리는 은행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웰스파고 은행부터 시작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금융 한마디로 엄청난 대형 금융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제 정세를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대만에 매수하셨다는 거는 어떤 거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거냐면 중국이
실제로 어. 액션을 하진 않겠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저 저점에서 산다는 거. 만약에 정말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사지 않으셨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긍정적이죠. 예, 그런 관점입니다. 반도체가 저평가된 주식으로서 예, 저는 충분히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도 충분히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고 삼성전자는 오렌 버핏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 빠졌겠죠. 왜냐하면 TSMC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거든요. 반토막이 났다면 삼성전자로 쳤을 땐 8만 원에서 반토막이면 4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는 5만 초반까지 빠졌다가 이제 바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렌 버핏이 봤을 때는 그렇게 싸 보이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싸지기가 쉽지가 않죠. 만약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삼성전자 말고 다른 반도체 기업은 안 보세요? 다른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이제 D램 집중되는 건 이제 SK 하이닉스가 있고 그 외에는 사실은 좀 뭐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파운드를 하긴 하지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결국 1등주는 삼성전자가 좀 잘 돼야지만 이제 다른 주식들이 잘 될 수 있는 거지. 삼성전자를 보다 이제 좀 더 잘 되기는 좀 어렵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러니까 누구나 다 좋은 기업이라고 알려진 기업을 쌀 때 사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그렇죠. 굉장히 심플하죠. 그걸 못해서 그런 거예요. 투자가 그럼 되게 단순해질 것 같긴 한데. 단순하죠. 단순하고 저는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 기업 리포트를 안 보거든요. 기업 리포트를 안 보냐면 이제 과거에 저도 엄청나게 봤었는데 그 리포트라는 게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분석을 하는 건데 누구나 아는 분석은 분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과 뭔가 다른 분석을 하거든요. 누구나 아는 분석은 뭐냐면은 재무 상태예요. 재무 상태는 바로 엑셀로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보면은 기업 공시 들어가 보면 올해 매출액 얼마, 영업이익 얼마, 당기 순이익 얼마, 그 다음에 지금 순 자산 얼마, 부채 얼마, 이게 딱딱딱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넘어서는 분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분석이라는 게 사실은 분석을 하다 보면은 남들이 모르는 좋은 거를 콕 집어서 분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더 좋은 주식을 골라낼 수 있는 옥석을 가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투자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좋은 주식을 고르는 것보다는 어떤 관점이 되냐면 망하지 않을 기업을 고르거든요. 망하지 않는 기업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좀 굉장히 심플해요. 현금 흐름이 나오면서 부채보다 자기 돈이 많으면 돼요. 그러면 버틸 수 있잖아요. 숫자는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기업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버틸 수 있는 기업을 찾아봐. 이러면 굉장히 심플해지거든요. 그 버틸 수 있는 기업에 남들이 다 주식 얘기 안 할 때 어떤 사람이 주식 얘기를 우리가 주식 얘기했을 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너는 왜 주식 얘기를 해? 그런 관점이면은 시장에서 이미 버림받은 수준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트에 갔는데 어떤 걸 얘기해야 될까요? 마트를 갔는데 어떤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다들 모른다든지 관심 없고 이러면은 진짜 관심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에 얘기했을 때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했을 때 망할 수 없는 기업이면 사모았을 때 거의 수익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다고 막 자산주 같은 거 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미래 성장 수준이 별로인 예. 자산만 많은 PBR이 진짜 높은 그런 기업 예를 들면은 삼성물산 이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삼성물산은 배당을 많이 주니까 왜냐면 지주사이기 때문에 배당을 또 삼성전자보다는 많이 주거든요. 삼성물산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좋긴 하지만 삼성물산도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반등하면 충분히 반등할 수는 있죠. 적절하게 반등하겠죠. 그런 관점. 네. 그러면 그 2차전지 바이오 이런 것도 투자하시나요 혹시? 그럼요. 2차전지하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2차전지는 수익이 꽤 많이 났죠. 이제 저는 늘 이제 방송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하고 포스코 케미칼은 늘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포트폴리오로 2차전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로 5%에서 10%는 성장주로 그냥 포트폴리오로 두는 거는 나쁘지 않다. 너무 더 높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도 사도 된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다른 게 아니라
2차 전지도 사실은 배당을 주지 않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 한 120조, 130조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영업이 혹시 얼마 나는지 알고 계세요? 영업 얘기요? 아니 제가 그거 잘 모르겠고 퍼가 100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1조. 아. 1조 정도를 지금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네이버가 40만 원이 넘어갔을 때 시가총액이 80조였어요. 네이버가 원래 1년에 1조를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시가총액 120조예요. 1년에 1조를 벌어요. 120이에요, 그러면. 예, 그렇죠. 그리고 삼성 SDI랑 포스코 40, 케미칼도 굉장히 지금 퍼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50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을 때는 엄청 좋은데 이제 떨어질 때는 또 위험 관리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비중을 너무 높이면은 위험에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에서 10%. 예, 충분히 5에서 10% 정도는 뭐 충분히 투자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그 10%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2억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10% 정도면은 2천만 원 정도잖아요. 그죠? 2천만 원 정도에 만약에 뭐 진짜 손실 마이너스가 2억에서 2천만 원이면 10%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50%가 난다고 해도 손실이 1,0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럼 2억에서 1,000만 원 손실을 충분히 각오할 수 있죠. 그렇죠. 5%만 남으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구나. 아, 2차 전지를 다 좋다고 하시는데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네요. 주영쌤이 말하는. 그렇죠. 5에서 10%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는 이거보다 더 작아요. 바이오도 지금 가격은 5에서 10%. 뭐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아까 그 말한 한미 사이언스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성장주의 이제 업종이 된 거 있잖아요. 플랫폼이 있고, 게임주가 있고, 바이오가 있고, 2차 전지가 있고, 엔터가 있어요. 되게 다양한 섹터에 투자를 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웅달님께서는 어느 거를 성장주면 어느 게 제일 좋으세요? 성장주 중에는 저는 2차 전지랑 플랫폼. 그럼 거기에서 이제 거기를 두 개 합쳐서 15% 정도 투자하면 되겠네요. 아, 그래요? 그럼 그 정도? 7%. 근데 그걸 막 3, 40으로 하면은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승부를 거는 거죠. 내가 이 두 개로 인생 역전을 한번 해보겠다. 내 변동성에 걸어보겠다.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구나. 왜냐면은 그 정도 되면 2억이면은 2차 전지하고 네이버에 거의 한 6천만 원 투자해버리는 거니까 30%면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섹터를 우선 정한 다음에 이 섹터 중에서 내가 제일 좋은 거를 성장주 중에서 그러니까 섹터가 막 10개가 있으면 3개를 골라내야 되죠. 그게 이제 선택인 거죠. 아니면 내가 너 너무 힘들다. 그럼 5%씩 여러 개를 이제 약간 백화점식으로 약간 두든지. 그러면 나머지 그 80%, 85%는 뭘로 채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뭐 포스코나 이제 우량한 주식을 채워놓으면 배당 많이 주는 이렇게 하면 포트폴리오 굉장히 안정적이죠. 거의 손실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 주영쌤이 삼성전자를 말씀하시니까 삼성전자 100% 사라고 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죠. 또 어떨 때는 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또 다루실 때도 있잖아요. 그럼 또 네이버 카카오를 100% 채워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딱 정해놓고. 포트폴리오죠.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1억 있으면 그렇게 배당이 나오는 그런 우량한 대형주로 한 80에서 85, 그다음에 성장주로 15. 그렇게. 80은 아니고 한 50? 50에서 60 정도? 예, 50. 그러면은 나머지 40 정도는 뭐 현금도 좀 있어야 되고. 현금이지. 뭐 그런 식으로 딱딱 하면은 뭐 너무 좋죠. 그렇게 하면은 주식으로 손해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계획적으로 투자하면 무조건 버티면 수익이 나요. 현금은 그냥 통장에 예금으로 파킹 통장 같은 데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짠 다음에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 꾸준히 현금을 하면은 손해 볼 수가 없죠. 최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2차 전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좀 줄여줄까? 퍼가 100이 넘어가네? 비율로 하니까. 그럼 좀 줄여놓게 현금 놔두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요즘에 네이버나 뭐 화장품이 너무 많이 떠지네. 그럼 이제 업종을 바꾸는 거예요. 화장품하고 게임주도 좀 이제 사놓을까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기존의 그 막강한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것들은 뭐 너무 많이 떨어졌다 하면 조금씩 사고 이렇게 하면은 뭐 투자가 굉장히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되는 거죠. 네.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생각합니다. 네. 주영생 그러면은 그 끝으로 예. 좀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주식 투자가 사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 변동성에 따라서 이제 감정도 많이 변하고 힘이 들고 또 굉장히 좋을 때도 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이 주식 시장이 우리 어떤 일상생활과 떨어진 곳이 아니라 기업이 있고 또 여기서 생산성이 만들어지면서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어떤 우리 사회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사회라는 게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이제 떨어졌을 때 너무 이제 또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또 언제든지 또 이 위기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손실을 봐서 속상하시면 그거를 가지고 손실을 봤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이런 성장주에 대해서 경험을 한번 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제 이 자본주의에서는 투자를 우리가 계속 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약간의 이제 속상한 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배움의 기회로 삼고 또 앞으로 미래를 늘 준비를 하면 우리에게 조금 더 늘 뭔가 좋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좀 긍정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게 대세 상승의 초입일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슈퍼개미 이주영의 이주영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